자, 이 이름들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대략 어떤 틀에서 구성되는 거냐면 크게 4가지 틀입니다. 맨 앞에가 이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부족, 트리부스를 나타낸 거고, 세 번째가 가문, 쿠리아를 나타낸 거고요. 맨 마지막은 이 사람의 별명 같은 칭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름, 성씨, 별칭 순인 거예요. 이 성씨는 귀족은 2개가 다 붙기도 하는데 평민은 하나만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같은 경우도 홍길동의 길동에 해당되는 이름이 푸블리우스고요. 스키피오는 가문 이름입니다. 아프리카누스는 뒤에 별칭으로 붙은 거고, 카이사루도 율리우스 카이사루로 알려져 있어서 마치 율리우스가 이름이고 카이사르가 성씨같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카이사루도 풀네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가이우스가 이름이고요. 율리우스와 카이사르는 각각 부족과 가문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도 왕이 되기 전에는 풀네임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붙은 별칭이고, 가이우스는 양아버지인 카이사르와 같게 썼고, 이 가운데 2개는 양아들이 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한 명만 더 예를 들면 브루투스, 왕정의 마지막에 나온 사람도 브루투스고 공화정의 마지막 나온 사람도 브루투스입니다. 이 앞에가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뒤에가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둘 다 별칭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자, 앞에 사람은 홍길동의 길동이 루키우스고 뒤에 사람은 마르쿠스인 거예요. 그리고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성씨 혹은 가문을 나타내는 것이겠고, 그래서 로마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씨 위주로, 어떤 사람은 별칭 위주로, 어떤 사람은 이름과 성씨 위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명만 우리는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풀네임을 보고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많이 나와? 라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이 가계도를 보시죠. 일단 5대 왕이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고요. 7대 왕이 아들 혹은 손자라고 전해지는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죠. 스페르부스가 뭐 대단한, 상위의 이런 뜻도 있지만 오만한, 거만한 이란 뜻도 있다고 하죠. 이 타르퀴니우스를 5대 왕 타르퀴니우스, 이 타르퀴니우스를 거만 왕 타르퀴니우스라고 하겠습니다. 점선으로 찍은 건 아들인지 손자인지 기록마다 달라서 그래요. 이 타르퀴니우스는 여러 부인이 있겠지만 정실 부인이 이름이 타나퀴리라고 하죠. 그 사이에서 딸을 낳았고, 타르퀴니우스가 데리고 있던 노예 중에 너무나도 특출난 친구가 있어서 이 사람의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주고 사위로 삼았죠. 그게 6대 왕 세르비우스입니다. 자, 로마 왕정은 선출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르비우스가 왕이 됐냐면 타르퀴니우스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4대 왕 안쿠스 마르키우스의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르비우스의 장모이던 타나퀴리 타르퀴니우스가 습격은 당했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라고 로마에 소문을 낸 다음에 사위인 세르비우스에게 섭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타르퀴니우스가 죽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은근슬쩍 세르비우스를 원로원 선출 없이 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세르비우스는 원래 출신도 노예인데다가 왕이 되는 과정도 처음으로 선출이 없이 된 거기 때문에 재위기간에 그렇게 많이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트리키 계급으로부터의 정통성 공격을 받게 됐고요. 이들 사이에 나오는 딸이 툴리아인데, 이 툴리아는 사촌 혹은 삼촌인 거만한 타르퀴니우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아침 드라마급 막장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지나가고, 그런데 이 타르퀴니우스가 역모를 꾀해가지고요, 이 장인인 세르비우스를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신화에 따르면 이 친딸인 툴리아가 이 쓰러진 세르비우스를 마차로 깔고 뭉개서 확인사살까지 했다고 그러죠. 이 과정이 전부 다 지금 이 로마 왕정 막판의 막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르퀴니우스는 7대 왕이 되는데 폭정과 독재를 일삼고 외부 정복에만 열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 타르퀴니우스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섹수스 타르퀴니우스입니다. 여기서 섹스라는 거는 숫자 6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뭐 삼둥이, 막둥이, 끝둥이 이런 식으로 로마에서는 5째를 퀸투스라고 그러고 6째를 섹스투스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다고 그래요. 어쨌든 한번 선출에 의한 왕의 선정 과정이 2번 연속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 8대 왕은 섹스투스가 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인성은 아버지 닮아서 개차반이었다고 신화엔 돼 있고요. 한편 이 툴리아의 자매 혹은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의 친척인 타르퀴니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였다고 합니다. 이 브루투스는 타르퀴니우스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친형 혹은 장인어른도 사망을 하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왕의 혈통이 섞여 있긴 하지만 일부러 바보짓을 좀 했다고 그러고요. 일화에 따르면 이 거만한 타르퀴니우스가 다음 왕이 누군지 델포이 신탁을 받기 위해서 이 자식벌 학렬의 자손들을 데리고 신전에 갔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입맞추는 자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똑똑한 브루투스가 이게 대지의 어머니 가이아란 뜻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넘어지는 척하면서 대지에 가장 먼저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자, 또 한편 이 학렬의 또 다른 친척으로 콜라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콜라티누스라는 사람은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의 딸인 루크레티아와 결혼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섹수스 입장에서는 거의 사촌 혹은 육촌의 부인인
셈이죠. 이 루크레티아는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정절을 잘 지키고 아름답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 망나니 섹스투스가 모두가 전쟁을 나간 기간에 이 루크레티아를 밤에 몰래 찾아가서 칼로 위협을 하면서 강제로 나쁜 짓을 해버립니다. 예전에 유디트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나타낸 그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루크레티아는 전장에 나가있던 남편 콜라티누스와 믿을만한 동료 브루투스, 본인의 아버지 루크레티우스와 그의 신부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 포플리콜라, 이렇게 4명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섹스투스에 의해서 자신과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음을 말한 다음에 반드시 복수해달라고 말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단검으로 자결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소재로 루크레티아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자, 이 4남자들 보시면 아마도 아버지 루크레티우스와 남편 콜라티누스겠고요. 이 사람이 발레리우스 포플리콜라겠고, 여기에 루크레티아가 본인을 찔렀던 단검을 하늘 높이 들고 이 거만한 타르퀴니우스를 쫓아내고 이 로마에 절대로 왕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늘에 맹세한 이 사람이 바로 가이아에게 입을 맞췄던 브루투스였죠. 어쨌든 루크레티아가 눈앞에서 자결하는 것을 본 4남자는 눈이 뒤집어지죠. 특히 브루투스는 이 루크레티아의 시신을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포로 로만 황가운데에 안치를 해서 모든 로마 시민들이 보도록 만듭니다. 안 그래도 로마 시민들은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의 폭정에 지쳐 있는데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으니 브루투스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냥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합법적인 절차를 되찾아서 원로원과 민회의 승인을 얻어서 브루투스를 중심으로 타르퀴니우스를 축출하고 왕정을 종료하게 됩니다. 굉장히 막장스러운 가문을 막장스러운 계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종료한, 그래서 새로운 공화정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스토리라인인데, 이게 그냥 스토리만 따라가면 잘 이해가 안 돼서 가계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특히나 이 오른쪽 정리를 왜 더 했느냐, 이런 왕정이 끝나고 처음으로 콘술, 공동 집정관에 선출된 두 사람이 바로 브루투스와 콜라티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정관, 정확히는 2대 집정관이 아니라 낭만한 사람들을 대신한 거긴 한데 그 다음 집정관들이 바로 루크레티우스와 포플리콜라죠. 그래서 이 그림에 있던 사람들이 왕정을 전복시킨 사람일 뿐더러 새로이 집정관이 되는 사람들 그룹입니다.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이제 로마 왕정 244년이 조금 달리 보이시나요? 첫 번째 1쿼터는 라틴계와 사비니계가 번갈아서 통치하던 군사와 농경 위주의 국가 로마고요. 두 번째 2쿼터는 에트루리아 문명을 받아들여서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도약하고 경제적으로도 무역과 상업의 강국이 된 로마. 그러면서 육각형을 충실히 채워가는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을 상징화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도 그 다음 정치 시스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는 막장 스토리를 넣은 것이겠고요. 이러한 시간적인 패턴 및 이 육각형은 앞으로도 여러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이 시간의 축에서 보시면 기원전 770년 포사와 거의 비슷한 시기, 약간 뒤쪽이 로물루스의 건국, 기원전 660년 제환공과 아슈르바니팔과 동시에 있었을 거라고 주장되는 3대왕 툴루스, 그리고 기원전 550년에 F4와 같은 시대였을 것으로 주장되는 세르비우스입니다. 이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시면 성공이고요. 자, 이 화면 오랜만에 보시죠. 원하시면 킵잇. 로마사는 무려 60분 분량이 됐는데, 로마사는 아무래도 서양사 입문에 해당되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다뤘는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정주화면 두고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오늘의 킵잇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마는 5개 로마, 특히 왕정, 공화정, 제정이 10개 쿼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로마의 건국과 왕정까지 다뤘고요. 그리고 이 해를 509년으로 보는 것이죠. 원래는 여기까지 오늘 다루려고 했었는데 알리아 전투는 정규 영상 14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